고요한 공기마저 값비싼 대리석으로 마감된 듯한 한정식 집의 별실이었습니다. 장혜자 여사는 찻잔을 든 채 맞은편에 앉은 아들의 연인 김연서를 말없이 뜯어보고 있었어요. 아들 최호준이 결혼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였죠. 하지만 혜자의 눈에는 연서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수수한 원피스,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작은 가방, 그리고 지나치게 차분해 보이는 저 표정까지. 혜자가 쌓아 올린 상류층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실격이었습니다. 연서 씨라고 했나요? 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네, 어머님. 김연서입니다. 연서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하며 혜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담담함이 혜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궁금하네요. 우리 호준이는 워낙 사람이 순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집안끼리 서로 알아야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는 법이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마치 인사청문회에 나온 증인 취급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호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지내셨어요. 공장이라 어떤 공장이었죠? 혜자의 집요한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하청 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리해서 두 분 다 조용한 곳에서 소일거리하며 지내세요. 하청 공장이라는 단어에 혜자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범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대답이었죠. 그녀는 마치 승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교양 있는 목소리를 가장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도 딸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내신 걸 보면 두 분 인품이 훌륭하신가 봐요. 연서 씨는 지금 무슨 일 한다고 했죠? 호준이에게 듣기는 했는데 워낙 두루뭉술하게 말해서요. 호준은 어머니와 연서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다음에 천천히 여쭤보셔도라며 중재에 나서려 했지만 혜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죠. 혜자는 아들의 이런 어설픈 비호가 연서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호준 씨. 연서가 부드럽게 호준을 제지하고는 다시 혜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고 있어요. 아, 프리랜서. 듣기에는 자유롭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수입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직업 아닌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안정적인 것을 최고로 여겨서요. 호준이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호준이도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혹시라도 호준이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연서의 직업을 폄하하며 가난을 암시하고 아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호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오히려 혜자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 자신과 호준 씨에게 짐이 될 만큼 무능력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혜자는 자신이 한 방 먹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힘하나 들이지 않고 흘려버리는 연서의 태도에 혜자는 조바심이 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 여자의 진짜 수준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인하고 제 발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혜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내가 며느리감으로 찜해둔 아이에게는 늘 직접 선물을 골라주곤 했어요.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안목부터 키워야 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내가 직접 옷이랑 가방을 골라줄게요. 사양하지 말아요. 이건 어른으로서 주는 선물이자 우리 식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같은 거니까. 관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혜자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연서가 감히 거절하지 못할 제안, 그리고 그녀를 철저히 부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호주는 그 제안의 잔인한 의도를 눈치채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연서는 뜻밖에도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몰아칠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혜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백화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은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았죠. 곧이어 호준의 차를 타고 도착한 연서의 모습이 보이자 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아가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네. 상류 사회에서는 시간 약속이 곧 그 사람의 신용이란다. 마치 자신이 큰 가르침이라도 주는 듯 말하며 혜자는 백화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일반 고객들이 붐비는 1층이 아니었어요. 곧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층이었습니다. 매장을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혜자를 알아보고 깍듯하게 인사했죠. 혜자는 그 인사를 온몸으로 즐기며 연서를 곁눈질했습니다. 주눅이 들거나 부러워하는 기색이라도 보일까 기대했지만 연서는 그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볼 뿐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이 매장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옷의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옷이 아니지. 혜자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매니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김 매니저, 오랜만이야. 이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옷 좀 골라줘봐요. 좀 평범해 보여서 사람이 확 살아날 만한 걸로. 평범하다는 말에 노골적인 경멸을 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프로답게 미소를 지으며 혜자가 가리킨 최신 컬렉션 의상 몇 벌을 가져왔어요. 혜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금색 스팽글이 가득 달린 원피스를 골라 연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렴. 이런 건 입어볼 기회도 별로 없었을 텐데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야. 연서는 잠시 그 원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30 초반의 여성이 일상에서 입기에는 부담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어머님, 제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만 다른 옷을 보면 안 될까요?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패션의 완성은 자신감이야. 일단 입어보고 얘기해. 혜자의 강권의 연서는 어쩔 수 없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연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죠. 연서의 단아한 매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색함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사람이 아주 달라 보이네.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계산해줘요. 호준마저도 어머니, 그건 좀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옷은 사양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닐 뿐더러 이 옷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분한 옷인 것 같아요.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는 탈의실로 들어가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매장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혜자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안목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도 모자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죠. 혜자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연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들만 골라 강요했고 연서는 그때마다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거절했어요.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가자 혜자는 옷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그래, 옷이 안 된다면 가방이다. 여자의 자존심이자 계급인 가방 앞에서도 너가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보자. 혜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화점에 VVIP 고객들만 출입할 수 있는 퍼스널 쇼핑룸, 일명 VVIP 라운지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직원이 정중히 신원을 확인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란다. 우리 집안 사람 정도는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곳이지. 여기서 내게 진짜 명품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 혜자는 의기양양하게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고급스러운 샴페인이 준비된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혜자는 가장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제 곧 펼쳐질 연서의 굴욕적인 표정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함정은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VVIP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몸을 기댄 혜자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소파에 단정히 앉아있는 연서의 어깨에 걸린 낡은 에코백에 고정되어 있었죠. 연서 씨, 그 가방은 언제부터 들고 다닌 거니? 설마 오늘 나를 만나러 오면서 그걸 메고 온 건 아니겠지? 라운지 안의 모든 직원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의 볼륨을 한껏 키웠습니다. 연서는 자신의 에코백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편해서 자주 들고 다닙니다. 편한 거랑 격식 있는 건 다른 문제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장 바구니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유분수지. 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작정하고 연서에게 모욕감을 주기로 마음먹었죠. 주변에 있던 젊은 직원들 몇몇이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호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차마 이 공간에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혜자는 기세등등하게 손짓으로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가방들 좀 전부 가져와 봐요. 이 아이에게 진짜 가방이 뭔지 구경시켜줘야겠으니. 잠시 후 최고급 가죽과 반짝이는 금속 장식으로 만들어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혜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번쩍이는 로고가 달린 악어 가죽 가방을 집어 연서 앞에 밀어 놓았어요. 자, 이걸로 하렴.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사주는 거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어디 가서 최 회장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모든 시선이 연서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서는
혜자의 돈과 권력 아래 무릎 꿇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거절한다면 분수를 모르는 고집쟁이가 되는 상황이었죠. 연서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객님. 정중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운지의 입구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매니저 윤혜진이라는 금색 명찰을 단 여성이 서 있었어요. 라운지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윤 실장이었죠. 혜자는 윤 실장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는 척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윤 실장. 오랜만이네. 마침 잘 왔어. 이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가방을 고르는 중인데 윤 실장 안목이 워낙 뛰어나니 한번 추천해 줘봐요. 혜자는 윤 실장이 당연히 자신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비위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윤 실장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어요. 그녀는 혜자에게 가벼운 목례로 예를 표한 뒤 곧장 테이블을 돌아 연서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연서를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K 디자이너님, 오늘 방문 일정은 없으셨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호준 역시 눈이 동그래져서 연서와 윤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윤 실장은 허리를 펴고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컨펌해 주신 VVIP 프라이빗 컬렉션이 방금 이탈리아에서 도착했습니다. 디자이너님께서 최종 검수를 해주셔야 해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룸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K 디자이너, 컨펌, 최종 검수. 혜자의 머릿속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때 윤 실장의 시선이 혜자가 연서에게 강요했던 악어 가죽 가방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찰나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그리고 고객님. 윤 실장은 혜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랫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손에 들고 계신 그 가방은 지난 시즌 K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의 전체적인 조화가 조악하고 소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양산 라인업에서 직접 제외시킨 바로 그 모델입니다. 어째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군요.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안목의 최고봉이라며 연서에게 강요했던 가방이 바로 그 연서에 의해 조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버려진 제품이라는 사실. 자신이 VVIP라며 으스댔던 이 공간의 진짜 주인이 바로 눈앞의 연서였다는 진실. 그 거대한 충격의 파도가 혜자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막혀왔어요. 혜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억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혜자 여사가 쓰러지자 VVIP 라운지는 순간적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고객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젊은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 김연서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혜자에게 다가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하는 한편 곁에 서서 굳어있는 윤 실장에게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 실장님, 구급차를 부를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쇼크 상태인 듯하니 백화점 의무실에 연락해서 응급카트와 의료진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들이 놀라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 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당황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혜자에게 모욕을 당하던 수수한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지휘하는 노련한 리더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윤 실장은 연서의 지시에 즉시 정신을 차리고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블루, VVIP 라운지. 조용하고 신속하게. 잠시 후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라운지 주변을 통제했고 의무실 소속 간호사와 직원이 휠체어와 응급키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연서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어요. 연서는 자신의 에코백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 손수건에 적셔 혜자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에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연서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혜자는 휠체어에 실려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충격이 큰 것 같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국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연서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호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호준 씨, 정신 차려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으로 갈 테니 호준 씨는 차 가지고 바로 따라오세요. 연서 씨, 이게 도대체. 호준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사실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서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연서는 그런 호준의 마음을 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병원에 가서 해요. 일단은 어머님이 먼저예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혜자는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에 큰 이상은 없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신, 즉 신경성 쇼크라는 진단이 내려졌죠.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는 혜자의 침대 곁을 연서가 묵묵히 지켰습니다. 잠시 후 주차를 마치고 달려온 호준이 연서의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서 씨, 이제 말해줘요. K 디자이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윤 실장이라는 분은 또 왜 연서 씨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거고요? 연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호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잠시 오해하셔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라며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떠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혜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잠시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연서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발작적인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너가 왜 여기에 있어? 혜자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빼내려 거칠게 몸부림쳤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너가 저 백화점 직원이랑 짜고 나를 망신 주려고 이런 쇼를 벌인 거지. 감히 나를 능멸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비이성적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연서가 꾸민 사기극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연서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호준이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막아선 것이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걸 알아. 내가 저 계집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말 테다. 제가 못 놓습니다. 연서 씨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저항에 혜자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어요.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심지어 아들마저 자신을 막아선다는 현실에 혜자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심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5장 응급실의 소란이 한바탕 지나가고 장애자는 신경안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란의 중심에 있던 호준과 연서는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호준은 몇 시간 동안 겪은 일을 도무지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냥하고 조금은 수줍어 보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연인이 백화점 VVIP 라운지의 총괄 매니저를 90도로 허리 숙이게 만드는 전설적인 디자이너 K라니.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연서 씨, 호준이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죠. 이제는 말해줄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연서 씨는 정말 누구인지. 연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준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길 원했고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모욕의 이유가 결국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호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가실 곳이 있어요. 연서가 호준을 데리고 간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카드를 3번이나 찍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꼭대기층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호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스튜디오였어요. 한쪽 벽면은 온통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다른 벽면은 수만 가지 색상의 실타래와 최고급 원단 샘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작업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디자인 스케치와 이제 막 제작에 들어간 듯한 의상 패턴들이 널려 있었죠. 공기 중에는 종이와 천 그리고 창의성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죠. 연서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 조명을 켰습니다. 그러자 공간은 더욱 압도적인 모습으로 호준에게 다가왔어요. 한쪽 벽에 걸린 거대한 보드에는 ELYSIAN FW 컬렉션이라는 제목 아래 호준이 패션 잡지에서 스치듯 보았던 세계적인 모델들의 사진과 콘셉트 시안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의 중심에는 간결하지만 힘 있는 필체로 K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죠. 연서는 작업 테이블 옆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호준을 불렀어요. 호준 씨, 이리 와서 앉아요. 노트북 화면에는 엘리시안 ELYSIAN의 내부 기밀 문서라고 적힌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 철학, 그리고 다음 5년간의 사업 계획까지 담겨 있는 외부로 유출된다면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닐 법한 문서였죠. 연서는 스크롤을 내려 조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부,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렉터. 그 자리에는 단 하나의 이니셜 K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김연서이자 동시에 패션계에서 K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 작은 의상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파리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 익명으로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게 엘리시안 창립자의 눈에 띄었어요. 그분은 제 신상을 묻지 않고 오직 제 디자인에 대한 잠재력만 보고 스카우트를 제안하셨죠. 제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제 정체를 철저히 익명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그제야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작은 의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서와 데이트를 할 때 그녀는 종종 무심코 옷이나 가방의 소재, 바느질 기법에 대해 전문가적인 견해를 내놓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호주는 그저 그녀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녀가 입고 걸치는 것들은 로고 하나 없는 심플한 것들이었지만 그 질감이나 형태는 언제나 범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들은 아직 시중에 출시되지 않은 그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샘플이거나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개인 소장품들이었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호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편해서였어요. 제 이름이나 배경, 학벌 같은 편견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거든요. K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익명성은 제게 가장 편안한 옷이 되어버렸죠. 연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호준 씨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K가 아닌 인간 김연서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제 직업이나 배경을 묻지 않고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줬으니까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혹시라도 제 정체를 밝히면 당신의 그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님께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유한 디자이너 K가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딸 김연서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연서의 고백을 듣는 동안 호주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연서의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라고 멋대로 단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동안 자신은 무력하게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낸 것은 오직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서 씨. 그는 연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연서는 말없이 호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한참 후에야 호준은 연서를 안은 팔을 풀고 그녀의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결연해져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당신 혼자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서 모든 걸 막아줄게요. 어머니의 저 무례하고 비뚤어진 자존심은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사랑은 이제 존경심이 되었고 그 존경심은 연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주는 더 이상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어설픈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여자를 위해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한 명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6장. 다음 날 오후 호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죠. 거실 소파에는 장애자가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깊은 패배감과 혼란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주는 곧장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그 계집애가 꾸며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나를 설득하러 온 거겠지. 헛수고하지 마라. 나는 절대 안 속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호주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연서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자료들과 밤새 자신이 직접 찾아본 기사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세계적인 패션 웹진에 실린 베일에 쌓인 천재 디자이너 K에 대한 특집 기사, 엘리시안의 주가를 단숨에 2배로 끌어올린 K의 컬렉션에 대한 분석 리포트,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만 아는 포럼에서 K의 영향력을 논하는 글들까지. 모든 자료는 단 한 사람, 연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게 연서 씨가 지난 5년간 해온 일들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어제 그렇게 조악하다고 무시했던 그 가방, 연서 씨의 서명 하나면 수십억의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혜자는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자존심, 안목,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상류층으로서의 지위까지도.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전부 그 애가 너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라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필이면 너가 만나는 여자가 정체를 숨긴 세계적인 디자이너라고?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 애는 분명 진짜 K 행세를 하는 사기꾼일 거다. 혜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호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혜자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사교계의 소식통으로 통하는 유통재벌의 아내 이 여사였어요. 그녀라면 패션계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여사 나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혜자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엘리시안에 있다는 K라는 디자이너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요즘 그 디자이너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있다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해서. 수화기 너머에서 이 여사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장 여사.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 완전 극비인데. K 디자이너, 말도 마. 지금 우리 남편 회사에서도 그 사람 모셔가려고 난리도 아니야. 연봉을 지금의 3배를 부른다는데도 연락조차 안 된대. 근데 사기꾼이라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무슨 사기꾼 타령이야? 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대답과는 정반대였죠. 당황한 혜자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소문이 있나 해서. 알았어. 바쁜데 미안해. 전화를 끄는 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백화점 업계의 최고 실세로 통하는 라이벌 백화점 회장의 사모님인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 혜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K라는 디자이너에 대해 아시나요? 박 여사는 혜자의 질문에 의아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장 여사가 K를 모를 리가 있나? 어제 아드님 약혼녀랑 VVIP 라운지에서 쓰러졌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듣자 하니 그 약혼녀가 바로 K라면서. 세상에, 장 여사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얻었어? 우리 백화점에서도 다음 시즌 MD 개편 때 K 컬렉션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아들 결혼하면 우리한테도 다리 좀 놔줘. 내가 크게 한턱 쏠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러움과 시기 섞인 아첨에 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그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류층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연서를 사기꾼이라고 폭로하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연서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어리석음만 만천하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됐네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혜자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고 갈망하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진흙을 던진 가장 어리석고 눈먼 사람이었다는 진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 혜자는 결국 이성을 잃고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값비싼 스마트폰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그녀가 발 딛고 서 있던 허영과 자존심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그 광적인 모습을 그저 차갑고 무거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광기 어린 절규를 뒤로하고 집을 나서는 호준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단호한 결심만이 남았죠. 그는 차를 몰아 한강이 보이는 곳에 세우고는 혜자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혜자는 받지 않았어요. 호주는 대신 차가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연서 씨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에 어머니의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연서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저희를 축복해 주실 마음이 생기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 전까지는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실상의 절연 통보였습니다. 그 시각 혜자는 텅 빈 거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음성 메시지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서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하니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그때 서재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던 남편, 최 회장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에 앉지도 않은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선 채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어요.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인물로 거칠애와 허영을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속물근성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써 눈 감아주고 있었을 뿐이죠. 꼴이 말이 아니군.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나도 들었소. 당신이 내 아들 앞길에 먹칠을 하고 우리 집안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 말이오. 당신이 뭘 알아요? 그 애는 사기꾼이에요. 호준이를 홀려서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그만하시오. 최 회장의 불호령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혜자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분노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죠. K 디자이너, 나도 아는 사람이요.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 때문에
업계 최고를 영입하려고 1년 전부터 접촉하던 인물이니까. 물론 번번이 거절당했지만 그런 인재를 며느리로 맞을 뻔한 복을 당신이 그가 짜는 자존심과 허영심 때문에 뻥 차버린 거란 말이오. 이제 만족하오? 온 사교계에 당신의 천박함과 무지함을 광고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냔 말이오. 남편의 입에서 나온 확인 사살의 해자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그녀가 매달렸던 사기꾼이라는 망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당신이 망친 일이니 당신이 직접 수습하시오. 호준이와 그 아가씨에게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든 뭐라든. 만약 이 일로 호준이를 완전히 잃게 된다면 나 역시 당신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둘 생각이 없소. 명심하시오. 최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혜자는 이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아들도 남편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후 늦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그녀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백화점의 VVIP 서비스팀이었죠. 내용은 정중했지만 그 의미는 잔인했습니다. 장혜자 고객님께 언제나 저희 백화점을 아껴주시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부 규정 변경 및 VVIP 서비스 정책의 전면 개편에 따라 고객님의 VVIP 등급이 금일부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일반 고객으로서 저희 백화점의 다양한 혜택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연서가 원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식을 전해 듣고 백화점 측에 선처를 부탁했죠. 하지만 백화점의 대표는 엘리시안과의 파트너십이 VVIP 고객 한 명의 기분을 맞추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서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것이 K 디자이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존중 표시라고 설명했죠. 혜자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VVIP 라운지 출입증, 전용 주차 공간, 퍼스널 쇼퍼 서비스, 매 시즌 집으로 배달되던 선물. 그녀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를 장 여사님, 사모님이라 부르며 떠받들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것이었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경멸, 남편의 외면, 사교계의 조롱,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박탈. 수십억 원짜리 호화로운 저택 안에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거대한 고립감 속에서 혜자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진짜 의미와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장혜자의 하루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의미 없이 시작되고 끝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때는 아첨과 존경을 담아 아침 인사를 건네던 집안의 직원들이 이제는 최소한의 예의만을 담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사교계의 친구들은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하기 일쑤였죠. 혜자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값비싼 장신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의 지위와 남편의 재력 그리고 아들의 성공에 기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혜자는 아무도 없는 드레스룸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수십 개의 가방들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건들이 자신의 분신이자 자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색과 형태만 남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녀는 얼마 전 연서에게 조악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악어 가죽 가방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가방을 의기양양하게 내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묵묵히 모욕을 감내하던 연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지난 시간들을 복기하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보였던 연서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혜자의 무례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혜자의 강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했죠. 혜자는 그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이자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연서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혜자가 그녀의 스타일을 촌스럽다고 깎아내릴 때도, 그녀의 직업을 불안정하다고 폄하할 때도, 그녀의 가방을 시장 바구니 취급하며 모욕할 때도 연서는 분노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을 방어할 뿐이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실은 연서가 혜자에게 내민 손길이었음을, 어머님, 그러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무언의 신호였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손길을 번번이 뿌리치고 더러운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만 했죠. 거대한 부끄러움이 해일처럼 밀려와 혜자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룸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혜자의 휴대폰이 오랜만에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김연서였습니다. 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욕을 해도 저주를 퍼부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연서예요. 잘 지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죠. 혜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점심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대접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식사라니. 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라면 자신에게 그런 모욕을 준 사람과는 평생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을 터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단판을 위한 자리는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망신 주려는 것은 아닐까? 온갖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알겠네. 다음 날 연서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간 혜자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나 최고급 한정식 집이 아니었어요.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찰에서 운영하는 채식 식당이었습니다.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듯한 고요한 산사 처막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죠. 연서는 식당 입구에서 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주변의 풍경과 그림처럼 어울렸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길이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연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혜자를 맞았습니다. 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어요. 식당은 통창 너머로 푸른 숲이 보이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향긋한 연잎차가 먼저 나왔죠. 이곳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속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로 모셨어요. 연서의 말에 혜자는 가슴을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그 어떤 화려한 아첨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죠. 연서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혜자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 나오자 말없이 혜자의 그릇 위로 올려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연서는 혜자가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간간히 창밖의 풍경이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혜자는 연서가 만들어준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며칠 사이 처음으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혜자는 연서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모습, 수저를 내려놓는 모습 하나하나에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품으로 휘감아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기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자연스러운 우아함이었죠. 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갈망하고 흉내내려고 했던 진짜 상류층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그저 돈으로 치장한 가짜에 불과했다는 것을.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연서는 조용히 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호준 씨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그 질문에 혜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에 따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준이 어렸을 때요? 혜자는 연서의 질문에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입을 떼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죠. 하지만 연서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으로 혜자의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유난히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길 가다가 다친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서 집에 몇 번이나 데려와서 나한테 혼나곤 했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 아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어미가 되어버렸네요. 혜자의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찻잔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연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혜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혜자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혜자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자는 연서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세아가.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세아가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내미는 항복 선언이자 진심 어린 사죄의 첫마디였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주제도 모르고 당신처럼 귀한 아이를 내 천박한 기준으로 재단하고 상처를 줬어. 내 허영심이, 내 못난 자격지심이 당신과 내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합니다. 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교만과 아집의 무게가 무너져 내리는 듯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사과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된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참회였어요. 연서는 흐느끼는 혜자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연서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런 오해를 만들었어요. 저에게도 잘못이 있는걸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 원망 대신 따뜻한 용서와 위로를 건네는 연서의 말에 혜자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연서는 혜자가 충분히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혜자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식당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호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연서와 호준이 함께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연서는 혜자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호준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호준은 그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었죠. 호준은 두 여자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준은 혜자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잡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들의 따뜻한 사과에 혜자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다 미안하다. 호주는 말없이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혜자는 아들의 넓은 품에 안겨 한참을 더 울었어요.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서는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갈등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세 사람의 마음에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어색함 대신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혜자는 연서에게 그녀의 디자인 세계에 대해 물었고, 연서는 신이 나서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보이는 두 여자의 다정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그것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세 사람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장혜자는 더 이상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서와 함께 서점에 가서 디자인 관련 서적을 보거나 작은 갤러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몇 달 전 혜자에게는 치욕의 무대였고 연서에게는 시험의 장소였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자는 더 이상 거만한 걸음으로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연서의 팔짱을 꼭 낀 채 연신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아가, 호준이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좀 봐야 하는데 요즘은 어떤 넥타이가 유행이지? 자네 안목이 제일 정확하니 하나 골라주게.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번에 살벌했던 분위기를 기억하는 직원들은 지금의 다정한 고부 관계가 믿기지 않았죠. 그때 윤 실장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최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K 디자이너님. 곧 있을 좋은 날에 대해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 실장은 이제 연서를 K 디자이너라고 부르면서도 혜자를 향한 예우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예전처럼 거들먹거리는 대신 우아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윤 실장.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윤 실장도 시간 괜찮으면 우리 애들 결혼식에 꼭 와줘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둔 행복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신부의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연서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어요. 그녀는 수십 번의 스케치와 가봉을 거쳐 자신의 장점을 가장 아름답게 부각시키면서도 과하지 않은 우아함이 돋보이는 실크 드레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연서는 혜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연서의 웨딩드레스와 나란히 또 한 벌의 아름다운 드레스가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죠. 차분한 네이비 색상에 진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며 만든 옷이에요. 결혼식 날 입어주셨으면 해서요. 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드레스는 혜자의 체형과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이었죠. 연서는 드레스의 옷깃 안쪽에 작은 이니셜을 수놓았습니다. H, J, and Y, S. 혜자와 연서의 이니셜이 하트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혜자는 그 작은 이니셜을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억 원을 들여 사 모은 그 어떤 명품 옷도 이 드레스 한 벌이 주는 감동과 비교할 수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사랑과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아. 혜자는 연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혜자는 연서가 만들어준 드레스를 입고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혜자는 떨고 있는 연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얇은 다이아몬드 팔찌를 풀어 연서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처음 청혼할 때 내게 준 것이란다. 이제는 너가 이 집안의 새로운 보석이니 너가 가져야 마땅하지. 연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가을날의 햇살 아래 야외 가든에서 치러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서약할 때 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모든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시어머니인 혜자에게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혜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하객들을 둘러보고는 이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연서와 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제 아들 호준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고 욕심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혜자의 솔직한 고백에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과분할 만큼 지혜롭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세아가, 아니 나의 사랑하는 딸 연서야. 우리 가족이 되어 주어서 그리고 부족한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주렴. 혜자의 진심 어린 축사에 모든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서와 호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사진사가 새로운 가족의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최 회장과 혜자, 그리고 그 옆에 선 호준과 연서. 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경과 조건
허영과 편견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혜자의 진심 어린 축사는 모든 하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배경과 조건, 허영과 편견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최 회장의 집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연서와 혜자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모녀보다도 다정하고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모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웠고 또 어떤 날은 손을 잡고 동네의 작은 재래시장을 구경하며 저녁 찬거리를 샀죠. 어머님, 이 오이 좀 보세요. 아주 싱싱하게 생겼어요. 오, 그러네. 이걸로 오늘 저녁에 새콤달콤하게 오이 무침이나 해 먹을까? 우리 새아가 그거 좋아하잖니. 혜자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보석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직접 고른 식재료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었어요. 며느리의 차분하고 예술적인 시선은 혜자의 조급했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혜자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은 연서에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연서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해지는 날이 잦아졌죠. 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임신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연서는 최근 새로운 컬렉션 준비로 무리해서 그런 것이라며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예,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못 쓴다. 내일 당장 호준이더러 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일러야겠다. 혹시 모르잖니. 혜자의 성화에 못 이겨 다음날 호준과 함께 병원을 찾은 연서는 의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신 6주 차. 새로운 생명이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주는 기쁨에 겨워 연서를 번쩍 안아 올렸고 소식을 들은 최 회장은 평소의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당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기용품을 사러 가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단연 혜자였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연서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세상에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아가, 정말 고맙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복을 가져다 주어서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혜자의 모든 관심은 오직 연서와 뱃속의 아기, 복덩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변신은 이제 예비 할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더욱 완벽하게 완성되고 있었죠. 혜자는 자신이 호준이를 가졌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안 계셨으며 주변에는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보냈던 임신 기간이었죠. 혜자는 자신의 며느리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태교를 하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수입 유아용품을 사다 안기는 대신 그녀는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죠.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집안의 넓은 정원 한쪽을 갈아엎어 작은 텃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직접 흙을 고르고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각종 채소 모종을 심었어요.
우리 새아가랑 복덩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신선하고 좋은 것만 먹여야지. 농약 같은 건 하나도 안 칠 거란다. 연서는 창가에 서서 흙투성이가 된 채 땀 흘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혜자의 특별한 태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화선지를 펼쳐놓고 좋은 생각, 바른 마음 같은 좋은 글귀들을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쓴 글씨들을 예쁘게 표구해서 연서의 방에 걸어주었죠. 또 저녁을 먹고 나면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연서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이고는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나 세계 명작 동화들을 읽어주었습니다. 복덩아, 잘 듣고 있지?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그 모습은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해서 호주는 종종 자신의 어머니가 맞나 싶어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녀의 열정이 너무 과해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태아의 두뇌 발달에 좋다더라며 온 집안에 클래식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아 최 회장의 타박을 듣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너무 많이 해와서 연서와 호준이 배를 두드리며 곤란해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연서와 호준은 사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혜자를 말렸고 혜자는 멋쩍게 웃으며 내가 너무 주책이었나 보다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정성 속에서 연서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연서의 뱃속에서 자라는 새로운 생명은 온 가족에게 더 큰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지자 혜자는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 사는 곳 특유의 시기와 질투는 존재했습니다. 혜자의 과거는 동네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최 회장 댁의 깐깐하고 거만한 사모님. 그런 그녀가 갑자기 상냥한 할머니가 되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보였죠. 특히 복지관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박 여사는 사사건건 혜자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요즘은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시네. 아드님 결혼시키고 나니 큰 짐이라도 던 것 같으신가 봐. 박 여사는 자신의 며느리가 유명 로펌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입에 달고 살며 은근히 다른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여사는 혜자 옆에 앉아보란 듯이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며느리는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주말에 남편이랑 나랑 유럽 여행을 보내주지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살기 바쁘다는데 어쩜 그렇게 시부모를 잘 챙기는지 몰라. 최 여사님 댁 며느님은 뭐 하시는 분이랬죠? 그때 마침 연서가 혜자를 모시러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배가 제법 불러 편안한 원피스에 단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했지만 그 자체로 맑고 청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 여사는 연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댁의 며느님은 참 소박하게 생기셨네. 우리 며느리는 변호사라 그런지 옷 입는 것부터가 딱 부러지는데 말이야. 명백히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눈치를 봤죠. 예전의 혜자였다면 당장 불호령을 내리거나 그 자리에서 더 비싼 것으로 며느리를 치장시켜 이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자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며느리랍니다.
소박해서 더 보석 같은 사람이지요. 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서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아가, 힘들지 않게 천천히 가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의 텔레비전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예술가들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베일에 쌓인 천재 디자이너 K에 대한 코너가 시작된 것이었죠. 화면에는 연서의 작업실과 그녀의 작품들이 스쳐 지나갔고 비록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실루엣만으로도 그 사람이 연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저번에 잡지에서 봤던 K 디자이너 아니야? 그러게 최 여사님 땡 며느님이랑 옷 입는 스타일이 똑같네. 몇몇 눈썰미 좋은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텔레비전과 연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혜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복지관을 나설 뿐이었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혜자 앞에서 더 이상 며느리 자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에는 혜자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구석에만 앉아 있는 이씨 할머니였죠. 그녀는 혜자가 젊은 시절 가난을 벗어나 막 상류층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당시 혜자는 과거의 자신을 아는 이씨 할머니가 부끄러워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며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었죠. 혜자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용기를 내어 이씨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저 혜자예요. 기억나세요? 이씨 할머니는 놀란 듯 혜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자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고 어리석었어요.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가진 게 전부인 줄 알고 언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혜자의 손을 마주 잡아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인 걸 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다시 만나니 좋네, 혜자 동생. 그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혜자의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화투를 치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아픈 무릎을 주물러 주기도 했죠. 혜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값비싼 사교 모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소박한 동네 어귀에 있다는 것을요. 가을의 끝자락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비상에 걸렸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연서는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호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최 회장은 병원에 미리 전화를 걸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은 혜자였습니다. 아가, 괜찮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머니가 우리 복덩이 건강하게 만나게 해줄게. 혜자는 연신 연서의 등을 쓸어주며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고통 속의 연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길고 긴 진통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kg의 건강한 공주님. 탯줄을 자른 호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았고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본 최 회장과 혜자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소은, 세상을 비추는 은혜로운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정말 이름처럼 가족 모두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죠. 소은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날 무렵 연서에게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밤중에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문득 자신처럼 예술가의 꿈을 가졌지만 결혼과 출산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자신은 운 좋게 최고의 환경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서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신의 계획을 가족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엘리시안과 제 개인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미혼모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작업실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연서의 고귀한 뜻에 감탄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흔쾌히 재단의 초기 설립 기금을 내놓았고 호주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수소문하며 법률 및 행정 절차를 도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재단의 이사진 구성만이 남았을 때 연서는 혜자에게 조심스럽게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자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죠. 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큰 자리를 맡니? 나는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야. 글씨도 겨우 아는 내가 어떡해. 그러자 연서는 혜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사장직에 가장 필요한 자격은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기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아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연서의 말에 혜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일에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소은 재단의 소박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혜자는 단상에 서서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최 회장의 아내나 호준의 어머니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맡게 된 장혜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철없이 살다가 재계빛과 같은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 비로소 인생을 배우게 된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이 자리가 재능 있는 우리 딸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남은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연설에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최 회장과 혜자 그리고 소은이를 아는 연서와 호준이 재단의 작은 현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진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으며 만들어낸 사랑과 그 사랑을 이제 세상과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 위로 6월의 햇살이 은혜로운 빛처럼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